아르바이트가 끝난 후 집으로 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소녀. 그런데 소녀는 어딘가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데요. 그때 의문의 소년이 그녀를 발로 찬 후 도망칩니다. 순간 소녀는 겁에 질렸지만 이내 또 다른 소년이 나타나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괜찮니? 소녀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자신을 도와준 소년의 손을 잡았는데, 하지만 그 순간 엄청난 비극이 시작됐죠. 이 사건은 훗날 소년 탐정 김전일의 유명한 일화 중 하나가 되어 다시금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키기도 했는데요. 일본의 사이타마현 미사토시. 후르타 준코는 공부도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뛰어난 미모에 성격도 좋아서 인기가 많았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손을 잡은 이후로 준코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이틀 뒤 그녀의 부모님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준코에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후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사라진 준코의 행방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요. 그것도 뜻밖의 일로 말입니다. 사건 당일 준코가 넘어지고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나타난 소년이 있었죠. 그 소년의 이름은 미야노 히로시. 18세 청소년이었던 그로부터 준코의 행방에 대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는 몇 달 전에 저지른 준코와는 무관한 다른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너 설마 사람을 죽여버리거나 그런 건 아니지? 뭔가를 떠보는 듯한 형사의 질문에 재발을 저린 그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또 다른 사건들도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했고, 그 내용 중 준코의 행방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었죠. 그는 그녀를 드럼통에 넣어 공터에 두었다고 했는데요. 형사는 고등학생이 저지른 것이라곤 상상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현장에 출동했죠. 그리고 그가 언급한 공터에서 정말 드럼통 하나를 발견했고, 드럼통 안에는 이불, 콘크리트 등 무언가가 한데 섞여져 있었습니다. 엄청난 무게의 드럼통을 경찰은 즉시 해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준코의 시신. 이렇게 미야노 히로시는 이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영사와 저는 지속해서 범인들을 조사하며 사건 현장들을 탐색했습니다. 탐정님, 공범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준코를 넘어뜨리고 발로 찬 소년 역시 이 사건의 공범이었는데요. 15세 미나토 신지. 미야노의 지시로 준코에게 해코지를 한 것이죠. 미야노가 처음 준코에게 접근했을 때 그녀의 집 근처에 다다르자 미야노는 갑자기 돌변한 태도를 취했답니다. 자신이 일본 최대 규모 조직 야쿠자의 간부인데 야쿠자가 준코를 죽이려고 계획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닮았기 때문에 자신과 하룻밤을 보내면 살려준다며 호텔로 데려간 거라는데요. 그 길로 준코는 미야노에게 납치되어 버린 겁니다. 미야노는 준코에게 미나토가 그녀를 좋아하니까 사귀라고 말했는데요. 준코는 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연애는 안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굴욕을 겪게 해주겠다며 그녀를 협박한 미야노. 그 길로 미나토의 집에 감금되었습니다. 미야노는 좋은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자신과 어울려 다니는 친구 5명을 불러 모았는데요. 그들은 준코에게 겁을 주려고 감기약을 약인 양 먹고 약에 취한 듯 행동하며 그녀를 쓰러뜨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나토의 부모가 2번이나 현장을 찾았는데 처음엔 조명이 고장이나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두 번째는 준코의 비명을 듣고 다시금 가보았다고 하죠. 비명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미나토의 부모가 간섭한 것이 화가 났었다는 미나토와 가해자들. 그래서 준코의 다리와 허벅지, 더욱 예민한 곳에까지 불을 붙이는 등 그녀가 그만해달라고 애원하며 걷기 힘들 정도가 되기까지 다른 가해자들과 끔찍한 집단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가해자들은 겁이 났다고 합니다. 준코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할까 말이죠. 그래서 준코가 납치된 지 5일 후인 11월 30일 그들은 그녀에게 공중전화로 부모님께 전화하게 시켰습니다. 나 가출했어. 그러니까 찾지도 말고 실종 신고는 취소해. 친구 집에 있을 거야. 그리고 그날 준코는 미나토의 집에서 그의 부모님과 마주쳤다고 하는데요. 미나토의 어머니는 준코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어서 귀가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준코는 오늘은 여기서 지낸다며 가해자들을 따라 올라갔다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인 12월 5일 미나토의 방을 청소하면서 생리대를 발견한 그의 어머니.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며 부모님이 걱정하실 테니 어서 돌아가라고 했지만 그녀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들이 무서워서였죠. 그래도 준코는 미나토의 어머니를 따라 간신히 집 밖으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집 밖을 지키고 서 있던 오구라 유즈루와 미나토의 형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귀가시킬지 말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었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게요. 그러니 제발 집에만 보내주세요. 그녀의 애원에도 그들은 다시 준코를 미나토의 집에 가두었습니다.
미나토의 부모에게 들키지 않도록 그들이 잠든 틈을 타 전봇대를 타고 창문으로 올라가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죠. 폭력을 당하기는 했지만 당시 그녀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았고 가해자들은 준코의 돈으로 그녀에게 옷을 사 갈아입히거나 음식을 먹였답니다. 그러나 감금이 계속 이어지고 그녀의 상처가 점점 심해지면서 그런 행동들마저도 그만뒀다는데요. 사건 현장에 있던 미나토의 집 2층을 가보니 벗겨진 준코의 속옷과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던 흔적과 세면도구와 칫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탐정님, 방에서 이런 물건이 발견되었는데요. 피가 묻어있는 운동기구들과 팬츠, 더욱 이상한 건 차량용 배터리와 대형 폭죽. 평범한 가정집에서 발견되었다고는 믿기 힘든 물건들이 다수 발견되었죠. 그들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도 모를 차량용 배터리로 준코에게 전기 고문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신체 부위들에 대형 폭죽을 꽂고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에 절규하는 그녀에게 억지로 웃게 만들고 웃지 못하면 웃을 때까지 폭력을 가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치과 치료를 해준다며 펜치로 준코의 생리를 위협하는 미친 짓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혹여나 준코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미나토의 집에 있던 운동기구들을 그녀에게 던져 신체 여러 곳의 뼈를 으스러뜨리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들을 인간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들을 전부 감정한 결과 모두 준코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도무지 사람이 했다고는 믿을 수 없는 만행들이 전부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12월 말부터는 준코의 상태는 심각해졌고 가해자들은 처리하기 귀찮은 존재로 여기면서 미나토의 집에 방치해두고 있었는데요. 1989년 1월 4일 도박에 빠졌던 미야노는 약 100만 원에 달하는 빚을 졌고 이 또한 준코 때문이라는 기분도 별론데 오랜만에 준코나 괴롭히자. 그들은 다시 한번 탈진한 준코를 세워두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거기다 머리와 어깨 등을 왼쪽과 오른쪽 번갈아가며 구타했는데요. 준코가 혼자 힘으로 일어서려다가 넘어졌는데 그때 카세트에 머리를 부딪히고 경련하는 것을 보고는 꾀병이라 생각하고 더욱 가혹하게 폭행했다고 합니다. 이후 준코의 반응이 없어져 죽은 것으로 생각한 가해자들. 두려웠지만 확인 사살을 위해 그녀의 피부를 불로 지져보았답니다. 준코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지만 원래 준코의 반응이 그랬다는 미나토의 말에 안심하고 전원 외출해버린 가해자들. 그렇게 준코는 꽃다운 나이 18세에 홀로 슬프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고통스럽고 참담하게 말이죠. 도대체 이런 짓을 왜 벌인 겁니까? 준코가 불쌍하진 않았나요? 네, 불쌍했습니다. 저는 충동적으로 스트레스 풀기 위해 그랬습니다. 미야노와 가해자들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들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에서 1년만 늦었어도 사형이었을 거라는 판사의 말에 그랬다면 하지 않았을 거고 이런 짓은 미성년일 때 말고는 할 기회가 없다. 준코는 운이 나빠 하필이면 나 같은 놈의 먹이가 된 것뿐이라는 망언을 내뱉어버렸습니다. 가해자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행적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준코가 감금되어 있었던 미나토의 집에 함께 있었던 그들의 부모님조차도 몰랐던 걸까요? 준코가 있는 줄 알았고 돌려보내려 했었지만 아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평소 무력으로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조치도 할 수 없었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리라곤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미나토의 가족. 그런데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그의 집에 들이닥쳤을 땐 이미 방 안의 모든 것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가해자들 중 한 명의 생모는 아들이 전과자가 되자 이 모든 것을 준코의 탓이라 여겼는데요. 화가 난 마음을 준코의 묘지를 부숴버리는 것으로 표출해버립니다. 거기다 사건 현장 인근에 가게를 차리면서 고인을 여전히 모욕하고 있다는데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임을 명백히 보여주죠. 준코와 그녀 가족들의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은 준코의 얼굴과 신상을 보호 없이 그대로 세상에 내보내는가 하면 사람들은 근거 없는 비난과 추측을 쏟아냈죠. 심지어 가해자들의 얼굴은 가리고 보도하면서요. 딸아이를 잃은 것도 억울한데 무분별한 보도와 억측에 결국 준코의 아버지는 제발 우리 딸의 마지막을 지켜주세요. 신상정보 유출을 자제해주세요. 언론사를 향해 울부짖으며 부탁했다고 합니다. 처벌 역시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도 소년들은 각각 징역 5년에서 길게는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다는 점, 피해 정도보다는 피해자의 수에 중점을 두는 일본 재판부의 기준 때문이었죠. 이 사건의 중심축에 서 있는 미야노는 자신을 취재하러 온 언론을 향해 욕설을 퍼붓거나 재판 도중 눈물을 흘렸는데 그 이유가 반성이 아닌 잡혀버린 자신이 불쌍해서였답니다.
가해자들은 출소 이후에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고 심지어 살아있는 지금까지도 강력 범죄를 저지르며 교도소를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들락거린다고 하죠. 준코의 장례식은 가족, 친척, 친구들이 모여 엄숙히 거행되었는데요. 그녀의 죽음을 절대 헛되이 하지 않고 끔찍한 범죄가 없는 평화로운 날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던 준코를 생각하며 늘 힘내겠다고 전하는 그녀의 절친한 친구의 추도문을 빌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